한국처럼 가난한 나라는 공기가 좋으니까 피부가 좋아졌나 보네. 편리한 프랑스에서 불편한 한국 가니까 너무 불편하겠다. 여기 한국에 건너간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마리입니다. 프랑스의 가장 멋진 도시인 투레트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멋진 도시라고는 하지만 시골에 가까운 도시이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정말 많이 부족한 동네이기도 하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최근에 알게 되었을 정도로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아직도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는 동네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저는 최근까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교 생활비를 벌고 있었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것은 제 친구인 소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소피가 자꾸 한국에 간 엘라를 만나러 가자고 했거든요. 소피와 엘라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엘라가 한국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점점 각자의 삶을 살게 되게 되었습니다. 엘라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시기에 한국에서 혼자 여행 온 승수를 만났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었죠. 저와 소피가 그 둘의 사랑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인처럼 가난한 아시아의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워낙 그들은 가난한 삶에 찌들어 있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말라가고 있죠. 수상가옥 혹은 판자집에서 살면서 각종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온 가족이 수십 명씩이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든 곳이 한국이라는 나라잖아요. 분명 승수는 가머니설로 엘라를 꼬셨던 것이 분명하고 엘라는 승수의 말만 믿고 한국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엘라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든든한 가장이 있어야 한다는 열망 같은 것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엘라는 분명 결혼을 빨리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엘라가 한국에 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승수를 만나고 사랑에 빠진 것은 너무 빠르게 일어난 일이었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 승수와의 만남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엘라는 언제나 세심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깊고도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졌죠. 우리는 소피와 함께 엘라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너무 다른 나라야.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좋지 않았고 그런 곳에서 엘라가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전통적인 수상가옥과 판자집이 가득한 어려운 환경을 상상하며 엘라가 그곳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워했죠. 하지만 엘라는 그런 걱정들을 듣고도 승수와의 사랑을 확신하며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녀가 승수에게 끌린 이유는 단순히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든든한 가장이 필요했던 마음이 커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 마음이 엘라를 더 빠르게 결혼으로 이끌었을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페인트 칠을 하시다가 낙상으로 인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를 잘 매만져줄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승수의 성격은 무언가 가식적인 것 같았고 섬세하고 따뜻한 척하며 엘라를 많이 도와주었죠. 엘라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원래 이렇다면서 저희 보고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면 정말 많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했지만 엘라가 그런 승수의 꼬임에 넘어가는 모습이 무언가 안타까웠죠. 프랑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느낌의 자상함이었으니까요. 소피와 저는 승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길 바랐지만 말이죠. 아시아라는 나라도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인 중국인들이 유럽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만 보아도 알거든요.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인들의 말로는 아시아는 중국으로 통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시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 오던 중국인 손님 중에서 릴린이라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무료로 쓰라고 둔 휴지를 한 움큼씩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갔거든요.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그건 아시아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말할 뿐이었죠. 엘라의 어머니도 한국인 남성을 만나는 것이 걱정이라 하셨고 먼 나라까지 시집을 가는 엘라를 걱정 어린 눈빛으로 보셨지만 도와줄 것이 없으니 반대도 못하겠다면서 엘라를 보내셨죠.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엘라의 결정을 지지하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먼 곳으로 떠나는 딸이 걱정스러웠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엘라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서로의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었을 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는 딸이 행복하길 바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떠나는 엘라에게는 조금도 안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소피와 저는 결국 엘라가 떠난 뒤에도 그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미지와 달리 엘라는 한국에서 승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정말 가능할지 믿기지 않았죠.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인데 한국에 가서 농사나 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디 이상한 섬에 잡혀가서 매일 풀만 먹으며 일하는 것이 아닐지 너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무슨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같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시아의 나라에서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엘라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엘라의 피부가 좋아 보이기에 피부 칭찬으로 말을 시작했죠. 한국이 그래도 프랑스보다 공기가 좋은 나라일 테니까 얼굴이라도 좋아 보인다며 억지 칭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라는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사실 피부가 좋아진 이유가 있어. 여기서는 한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효과가 좋아서 깜짝 놀랐어. 저는 조금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정말?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고? 엘라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응, 한국 화장품은 정말 다르더라고. 내가 프랑스에서 쓰던 제품들은 딱히 변화가 없었는데 여기에선 내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 한국의 화장품들은 피부에 자극도 적고 성분이 너무 좋고 특히 천연 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피부가 진짜 촉촉해지더라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화면을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이것 봐. 내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정말 대박이야. 여긴 제품 종류도 많고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도 쉬워서 좋았어. 그럼 이건 뭐야?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엘라는 자랑스럽게 제품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거야. 트러블이 있거나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고 기름기도 잘 잡아줘. 그냥 하나씩 써보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어. 그때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피부도 좋아지고 정말 다 좋구나.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점점 익숙해졌겠네. 엘라의 표정도 점점 밝아 보였죠. 그리고 그녀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선진화된 나라야. 처음엔 정말 놀랐어. 지하철, 버스, 공공기관, 시스템 모든 것이 최첨단이라서 여기서 생활하는 게 너무 편리하다고 느껴졌어. 예를 들어 지하철은 정말 정확하게 도착하고 버스도 언제 올지 앱으로 알 수 있어. 특히 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정말 보기 드물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마트폰 캡처 화면을 보내주며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선 거의 모든 게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병원 예약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기다릴 필요가 거의 없고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도 바로 찾아볼 수 있어. 프랑스에서는 이런 걸 기대하기 힘든데 여기선 생활이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이야. 엘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기서는 정말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해. 예를 들어 병원에서 예약하고 가면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진료도 빨리 끝나. 그리고 음식도 항상 신선하고
어디를 가든 청결한 환경이 유지돼. 여기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녀의 말에 소피와 저는 점점 더 놀라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한국은 그렇게 편리한 나라였구나. 소피가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자라왔고 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는 모두 뭔가 낯설고 위험한 곳처럼 느껴졌죠. 특히 어머니는 독서 모임에서 다룬 책 속에 한국을 언급하며 그 나라를 가난하고 어려운 곳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녀는 항상 프랑스와 유럽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처럼 문명화된 곳에 살고 있어야 한다며 아시아와의 차이를 강조하셨죠. 어머니는 자주 한국에 대한 걱정을 표하셨습니다. 엘라가 그런 나라로 간다고? 어떻게 그런 곳에 가려고 하지? 라고 말하시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가난하고 불안정한 곳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말에 저도 영향을 받아 엘라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에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어보았죠. 그리고 부모님은 아시아의 위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코로나19나 메르스, 사스 같은 질병들이 아시아에서 발생한 이유가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 때문이라고 믿으셨죠. 코로나19도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은 박쥐 때문이었잖아요. 그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어서 아시아는 항상 다른 대륙들보다 낮고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라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모든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한국은 그저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엘라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그곳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최신화된 모든 것들을 소개해 주었죠.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들만의 관념을 지니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가난한 나라인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소피와 함께 한국에 가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직접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엘라의 말과 그녀가 겪고 있는 현실을 듣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시각이 점차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소피도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그리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엘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래, 우리가 왜 항상 그렇게 생각했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 둘 다 한국에 가는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와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였고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길 좋아했어요. 특히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이 정말 엘라가 말하는 것처럼 현실일까? 그 궁금증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엘라가 말한 대로 한국이 정말 그렇게 멋진 곳이라면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느껴야 할 것 같아. 소피는 그렇게 말하며 여행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첨단 기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물론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명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한국이 과연 그만한 수준의 나라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죠. 유럽은 그 어떤 나라보다 발전된 기술, 뛰어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안정된 정치 시스템을 자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도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상비약은 물론이고 한국의 지폐와 동전도 골고루 환전해서 준비했죠. 10원짜리와 100원짜리의 동전도 정말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처럼 후진국은 분명 동전 거스름돈이 부족하다면서 거스름돈의 일부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프랑스의 시장에 갔을 때
동전이 부족하다면서 거스름 돈을 주다 마는 상인들에게 몇 번 당한 적이 있었고, 그러한 현상이 한국과 같은 아시아에서는 정말 흔한 일일 것이 분명했죠. 소피 또한 저와 함께 프랑스의 약국과 상점에 들러 정말 여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왕 가기로 한 한국 여행인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소피가 너무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제가 배탈이라도 나서 소피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또한 아는 사람 중에서 아시아 여행을 갔다가 배탈이 나서 얼굴이 헬쑥해진 채로 프랑스로 돌아온 지인 이야기를 해주시며 아시아는 유럽인처럼 깨끗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길거리 음식을 먹지 말고 코카콜라 캔음료 등의 안전한 식품만 먹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준비물을 철저히 챙기고 나서 드디어 한국 여행을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타고 긴 여정 끝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착한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죠.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직원은 영어로도 매우 능숙하게 응대해 주었죠. 이 모든 것이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엘라와 승수를 만나고 나서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과 걱정만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왔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느꼈던 모든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엘라와 승수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갔을 때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기 시작했죠. 서울의 도심은 그야말로 미래적이었습니다. 도심을 지나며 보는 고층 건물들은 모두 세련되었고 길거리는 늘 정돈되어 있었어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승수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구경했는데 그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편리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지하철역마다 여러 언어로 안내문이 붙어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승수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한식당에 갔습니다. 엘라와 승수가 저에게 추천해준 전통 한식들은 정말 놀라운 맛이었어요. 김치, 불고기, 그리고 다양한 전통 음식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그 맛을 음미하며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구경했습니다. 강남의 거리, 명동의 쇼핑몰, 그리고 홍대의 예술거리까지 서울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나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 선진화된 나라라는 것을. 프랑스에서도 본 적 없는 세련된 쇼핑몰, 고급 브랜드들이 즐비한 거리들, 그리고 거리에서 사람들의 다채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면들. 모든 것이 매끄럽고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의 발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은 물론이고 음식 배달 앱, 교통카드 시스템 등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는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은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선진국이었어요. 한국 동전을 괜히 가져왔다는 후회가 밀려왔고 그 무거운 동전을 들고 다니다가 결국 다시 환전을 해버렸죠. 한국에서는 현금이 전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를 대할 때마다 가진 편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모두가 공공의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기술과 문화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엘라와 함께 길거리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길거리 음식이라면 어딘가 불안한 생각이 들곤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나던 서울의 번화가, 특히 명동이나 홍대에서 길거리, 음식 가게들이 줄지어 있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모두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라는 저에게 떡볶이와 순대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 말에 따라 가게 앞에 섰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작은 가게였지만 가게 주변은 정말 깨끗하고 음식도 신선하게 보였어요. 가게 주인도 너무 친절해서 처음 한국 음식을 접하는 저에게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설명해 주었죠.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을 때 그 매콤하고 달콤한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떡이 쫄깃하고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갔습니다. 순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그 맛도 정말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순대의 고소한 맛과 함께 들어있는 야채와 고기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며 입안에서 폭발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이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서 위생에 신경 쓰지 않는 나라일 거라는 편견은 한국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계속해서 손을 씻고 음식도 항상 덮개로 덮어두며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라는 웃으며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특별해. 이 음식들이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는지 알지? 라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이건 상상도 못했어. 한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조차 이렇게 맛있고 위생적일 줄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었고 한 사람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은 음식 문화에서부터 사람들의 친절, 그리고 청결까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아시아는 위생이 엉망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그저 맛있고 안전하고 깔끔한 경험이었어요. 한강공원에 갔을 때도 정말 놀랐어요. 서울의 한강공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조금 더 전통적이고 자연과 도시가 혼재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강공원은 현대적이고 깨끗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넓은 잔디밭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길게 펼쳐진 강물이 너무 아름다웠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배드민턴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여유롭게 앉아 있었어요. 공원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을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길게 이어진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걷다가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보통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조금 더 덜 깔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화장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손 세정제가 자동으로 나오는 기계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로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무료 화장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게 했죠. 이런 깨끗함을 도심의 공원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엘라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신경 쓰는 편이야. 공공장소의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길거리에 쓰레기도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누구나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질서 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사회의 부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외출할 때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물건들에서 정말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이 묻어났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고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엘라가 말한 대로 한국은 정말 선진화된 나라였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발전하고 깔끔하고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나라였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던 한국의 모습이 오히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진화된 사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걷는 동안 길거리에서부터 카페, 쇼핑몰까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프랑스에서 자주 듣던 그 음악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음악은 익숙하게 들리는 멜로디와 비트, 그리고 영어 가사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음악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었어요. 프랑스에서 길거리에서 자주 들었고 그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엘라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이 음악은 케이팝이야.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케이팝.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음악이 한국에서 나온 거라고? 제가 프랑스에서 많이 들었던 음악이 그토록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그 음악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았죠. 프랑스에서 케이팝을 자주 들었던 저로서는 그 음악이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최신 음악인 줄 알았고 케이팝이란 단어도 그저 하나의 장르명쯤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그 음악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 걸 보며 이 모든 음악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니 라고 생각하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그저 다른 아시아 국가 정도로 여겨졌던 제 인식에서 벗어나 대중문화와 음악 산업에서 매우 강력한 나라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음악이 바로 한국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이 경험은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승수와 엘라가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엘라가 말하길 한국의 온돌은 정말 특별해. 바닥에서 난방이 되기 때문에 한국식 호텔에 가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전혀 춥지 않다니까. 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한국의 바닥 난방은 전통적인 온돌 시스템을 현대식으로 발전시킨 거라고 했죠. 그동안 저는 겨울마다 집 안에서 바람을 피하려고 난방기를 몇 시간씩 켜놓고 추위와 싸우며 지냈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그 따뜻함을 직접 경험한 뒤로 그 효율성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승수와 엘라는 온돌의 원리를 설명하며 한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난방 방식이 집안의 온도를 고르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집안이 언제나 아늑하다고 말했어요. 온돌은 불을 바닥 밑으로 보내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돌을 데워서 그 열을 바닥을 통해 전달했거든요. 이제는 물을 데워서 바닥에 있는 파이프를 통해 열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원리는 같아. 승수가 그렇게 덧붙였죠.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 때 바닥이 따뜻한 것이 너무 편안했고 그 덕분에 밤새 추위를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온돌 덕분에 침대에 누워서도 바닥의 따뜻함이 전해져 몸이 편안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한국이 이렇게 첨단화된 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겨울을 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편리함과 효율성을 주는 시스템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승수와 엘라가 그렇게 한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 간의 따뜻함과 효율성이 모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며 일상 속 작은 부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었고 저 또한 그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저 역시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죠. 승수와 엘라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그들의 삶에 대한 동경이 커졌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국 남자와 만나서 한국인처럼 살아볼 수 있을까? 승수와 엘라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점차 프랑스에서 느껴왔던 불편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모두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를 직접 체감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살면서 느끼던 불편함이 한국에 와서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대중교통은 가끔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 않거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서 여행이나 일상적인 이동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어요. 지하철의 시간표는 정확했고 역마다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이동이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늘 서두르거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불편한 상황들, 예를 들면 대기 시간이 길거나 음식점에서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일이 저를 자주 불편하게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친절하고 서비스에 있어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프랑스에서 내가 감수하고 있던 불편함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프랑스는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지만 한국에서 느낀 효율성과 편리함은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엘라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소피 또한 저처럼 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요. 한국처럼 편리한 나라에 살면 프랑스의 시골은 생각도 나지 않을 테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게 한국의 모습이라고? 저게 사실이면 일본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 당장 짐 싸자 한국 가게. 여기 NHK에서 방영한 한국에 대한 영상을 보고 경악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일본 여성은 무얼 보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대학생 유미입니다. 현재 일본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어요. 그와 반대로 한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NHK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어요. 서울의 최첨단 시설, 깨끗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 또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문화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죠. 일본을 앞선 한국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주제에 걸맞게 말이죠. 특히 저를 감동시킨 장면은 한국의 중소도시까지 잘 구축된 인프라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한 소도시가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저와 같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면에서 현실적인 미래가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더 이상 일본에서 정체된 채로 머물기보다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 방송에서는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유럽인과 미국인들의 모습이 나왔죠. 방송에서는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아진 현상이 세계 최초의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일본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은 제한적이었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어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어는 유럽, 미국, 아시아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계기였지만 이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한국의 문화와 예절까지 배우도록 돕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좀 더 쉽게 생활하고 문화에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죠. 이를 보면서 저도 정말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매력적인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한국의 청년들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 속에서 각자의 꿈을 키우고 창업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세계인들이 그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며칠 후 한국에 푹 빠져 있는 친구 사유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하더니 요즘은 아예 한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죠. 유미, 솔직히 말해봐. 일본은 이제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사유리가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솔직히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 요즘 일본 상황이 좋지 않잖아.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 사유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이제 정말 위기야. 내가 다녀온 한국은 너무나도 다르더라고. 그들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품을 수 있는 나라잖아. 여기서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회도 별로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친구의 말처럼 일본은 정체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반면에 한국은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빠르게 변화하며 활기를 띠고 있었죠. 사유리,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어. 제가 물으니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국에서라면 내 꿈을 펼칠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 이제는 정말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어. 사유리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유미, 너 혹시 일본이 지금 정말 위험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후지산이 곧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일본 전역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닥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대. 그게 진짜야? 저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사유리를 바라봤어요. 응,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사실 우리 삼촌이 지진연구소에서 일하잖아. 며칠 전에 삼촌이 나한테 정말 걱정된다고 털어놓더라고. 최근 관측된 지표상으로 볼 때 일본은 여러 재난 위험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너무 불안해.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서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일본은 앞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맞을 거라는 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사유리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온몸이 서늘해졌어요. 경제 위기의 재난까지 겹친다면 정말 일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유리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최근에 저장해둔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봐, 이건 삼촌이 연구소에서 받은 자료 일부인데 절대 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그녀가 손을 떨며 화면을 넘길 때마다 보이는 정보들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어요. 일본 남해 해구 쪽에서 지각판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대. 특히 NANKAI 트로프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관측되고 있는데 이건 대규모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 이런 게 발생하면 우리 오사카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사유리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후지산 근처의 지열과 지진 활동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그래프였죠. 여기 봐. 후지산도 문제야. 삼촌이 말하길 후지산의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 언젠가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쓰나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건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야. 만약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해안 곳곳이 큰 타격을 받을 거래. 특히 동쪽 해안 도시들은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을 위험이 있어.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일본이 안고 있는 위기가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유리, 그럼 너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가 이런 위험 때문이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느 순간부터 일본에선 미래를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 경제도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고 자연재해까지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 일본에서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았거든. 그럴 때 한국의 미래가 눈에 들어왔어. 한국은 K-팝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와 산업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 사유리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조선업과 철강산업을 통해 국가 재건의 기틀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야. 일본은 과거의 산업 구조에 얽매여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틀을 넘어서서 현대적인 산업 기반을 다지고 있어. 그런 나라에서라면 나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유리는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한국은 기술력도 높고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도 엄청나. 그들은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어.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과거의 경제 구조에만 의존하고 있잖아. 이대로라면 우리는 점점 더 뒤처질 거야.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사유리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던 거였죠. 한국은 단순한 문화나 언어의 매력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유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무척 중요해졌어. 트럼프는 미국의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상 한국과 같은 해외 국가들의 조선업에 의존하게 만들었지. 미국은 원자재나 대형 선박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구나. 제가 물으니 사유리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은 그야말로 조선업의 선두주자야. 이제는 중국이나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트럼프의 정책 덕분에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를 안겨준 거지. 이런 점에서 한국은 미래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유리는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고 살고 꿈을 쫓는 것이 나에게도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할 거라고 믿어. 일본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지금 한국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게 나에게 큰 희망을 줘.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도 점점 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한 나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어요. 사유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계속했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다들 알고 있어.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잖아. 그들은 이미 일본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다는 걸 느끼고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야. 한국의 발전 속도와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리고 NHK의 방송도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최첨단 도시들을 다루었는데 그걸 보고 나니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어.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대전 같은 도시들도 스마트 시티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인프라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구축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웠지. 일본의 도시는 여전히 몇십 년 전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곳이 많잖아. 그리고 교통이나 편의시설도 한국처럼 효율적이지 않고 도로와 건물들 역시 낡아가고 있어. 일본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유리는 말을 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어. 특히 교통 인프라나 스마트 기술을 접할 때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게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니까. 한국에서는 미래가 보이는 반면 일본은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야. 사유리의 말은 점점 더 무게감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이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의 발전은 하나의 눈에 띄는 대안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사유리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가 말하는 한국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졌어요. 물론 한국어를 할 줄 모르지만 사유리의 열정과 믿음에 저도 모르게 설득당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유리,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사실 내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게 일본이라는 작은 섬에서만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잖아.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곳 같고 한국은 그야말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었어.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한국의 변화와 발전은 단순히 외부에서 본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변화의 속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한국의 도시들, 특히 서울과 부산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모습으로 다가왔고 일본의 낡고 답답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일본에만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고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뒤처져 있는 것 같았어요. 사유리, 너랑 함께 한국에 가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어가 어렵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라면 배우는데 문제없을 거라고 믿어. 제가 말하자 사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함께 가자. 한국은 이제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배워야 할 나라야. 내가 한국어를 배우면 정말 많은 기회가 열릴 거야. 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해보자. 그날 밤 저는 사유리와 함께 한국으로 향할 길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며 더 이상 일본에서 그저 떠밀려 사는 삶에 안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사유리와 함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점점 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사실 대학교 방학 동안 서유럽 여행을 계획했던 저의 계획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예전에는 서유럽이 갖는 문화적 매력에 끌렸지만 그곳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사실 나는 원래 서유럽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었어. 하지만 그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서유럽에 갈 바에는 한국에 가는 게 훨씬 저렴하고 배울 점도 많을 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 저는 여행 계획을 바꿔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얼마 전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한국보다 후진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큐멘터리에서 프랑스는 몇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들의 교통 시스템, 도시 인프라 등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죠. 그와 비교할 때 한국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현대화가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 올림픽 다큐를 보고 나니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 프랑스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더라. 그런 걸 보고 나니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곳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유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프랑스의 모습은 생각보다 많이 뒤처져 있더라.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다가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더 이상 서유럽 여행에 끌리지 않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임을 느꼈죠. 한국 여행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멋졌어요. 그 중에서도 한강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서울의 심장 같은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한강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큰 강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그 크기와 아름다움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한강은 세계에서 가장 폭이 넓은 강 중 하나라고 하죠. 그 크기와 흐름에 압도당하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놀랐던 점은 도쿄나 오사카처럼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전통적으로 인공수로 시스템을 사용해 물을 순환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전력을 사용해 모터를 돌려야 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 한강은 그런 점에서 자연의 순환 시스템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강의 물은 흐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풍경은 정말 멋졌어요.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죠. 한강이 이렇게 멋질 줄은 몰랐어. 제가 사유리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자연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인상 깊었어. 도쿄나 오사카는 대부분 인공적인 구조인데 한강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살아있어. 사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맞아, 한강은 서울의 얼굴 같은 존재지. 자연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서 정말 평화롭고 멋진 느낌이야. 서울에 살면 이 강을 언제든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 이상으로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한강의 물처럼 한국의 미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발전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죠. 한국의 역사 유적을 돌아다니며 일본과 관련된 양식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양식들이 일본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나 스타일이 한국의 유적에서도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점차 알게 된 것은 사실 그 양식들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한국이 일본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특히 일본의 전통 건축 양식이나 문화적 요소들이 한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궁전이나 신사건축 양식, 그리고 조각 기법 등은 한국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고 일본의 문화는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불교 문화 또한 한국을 통해 전파되었고 일본의 고대 왕국들도 한국의 백제나 신라와 깊은 연관이 있었죠. 한국에서 본 유적들 중 일부가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보였을 때 처음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반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일본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깊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유적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한국의 영향을 받은 거라니 정말 놀라워 저는 사유리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일본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몰랐어. 사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일본이 한국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지. 일본도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유적들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갔고 어느 순간에는 그 불안이 일상처럼 되어버렸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는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주 발생하지 않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오니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걸 실감하네. 저는 사유리에게 말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늘 지진에 대비해야 하고 산사태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에도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서 좋아. 사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어요. 맞아. 일본은 항상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해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 특히 쓰나미나 산사태 같은 큰 재해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걱정은 항상 마음에 남아있거든. 한국은 지진이나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낮아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한국에도 자연재해는 있지만 일본에서 겪은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더 평온한 느낌을 받았고 그 점이 마음을 놓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서는 지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쓰나미 같은 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서 정말 좋다. 저는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두렵고 걱정했었거든. 사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래,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평화롭고 안정적이야. 일본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잖아. 그런 불안감을 덜고 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평화로움은 그동안 일본에서 겪었던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과 대비되는 것이었고, 한국에서의 삶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도 지하철을 자주 탔지만 한국 지하철은 편리함과 안전성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특히 현금을 쓰지 않고 모두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자주 쓰기도 하지만 한국은 거의 모든 것이 카드나 모바일로 해결되니까 편리하고 빠르죠. 카드 한 장으로 탑승하고 내릴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현금을 다룰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지하철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강한 지하철 안전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에도 안전문이 있지만 한국의 안전문은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 덕분에 지하철을 탈 때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타는 순간 사람들이 아무리 급하게 내리거나 타려고 해도 그 안전문 덕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것 같아 저는 사유리에게 말했어요. 현금을 안 쓰고 모두 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고 안전문 덕분에 사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안심이 돼. 사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편리하고 안전해. 현금을 쓰지 않아서 빠르고 안전문 덕분에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안심하고 탈 수 있지. 이렇게 한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하철은 잘 관리되고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더욱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버스를 타려고 했을 때 제 교통카드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돈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유리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사유리의 카드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부족해서 결국 둘 다 버스를 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말없이 버스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순간 조금 놀랐어요. 어떻게? 라고 말하려던 찰나 그 남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요금을 함께 결제하고는 웃으며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고 한국에서의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그 남성은 그저 웃으며 잘 여행하세요 라고만 말씀하셨죠. 너무 감사해서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며 버스에 올랐어요. 그 친절한 행동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사유리도 그 남성의 친절에 놀라며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어요. 이런 순간에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맞아. 이럴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정말 특별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 중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큰 감동을 주었고 그 덕분에 한국이 더 좋아지게 된 순간들이 많았어요. 버스를 타지 못할 뻔한 상황에서도 그 남성 덕분에 불편함 없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의 따뜻한 경험은 저에게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니 일본에서 겪었던 상황이 떠오르네요. 단돈 1엔이 부족했던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동전을 들고 요금을 확인했을 때 잔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떡하지? 단 1엔이 부족한데 그때는 버스기사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버스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다시 내릴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때는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당황스럽고 외로움을 느꼈어요. 정말 고립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와는 전혀 달랐어요. 단일엔의 차이라도 도와주지 않았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즉시 저희를 도와주었죠. 그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졌고 그 순간에 대한 감동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일본에서는 그 작은 차이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사유리도 그때 일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 일본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그 차이를 느끼며 정말 한국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라고 대답했죠. 그때의 경험은 정말 두 나라의 문화 차이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타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사회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이라 타인의 사정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그 중년 남성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를 도와주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그분의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럴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따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어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냉정함과는 너무 다른 점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어요. 그때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한국은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이런 경험은 일본에서 느꼈던 고립감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인간적인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사용하며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자 카페 주문을 할 때에 직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역기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모습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주문할 때마다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일본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카페에서는 대부분 한국어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카페 직원이 저를 보고 친절하게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역기를 실행하더니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며 말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번역기를 통해 주문 방법을 설명해 주었죠.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언어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직원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죠. 직원이 번역기를 사용하며 주문을 도와주면서 제게 어떤 메뉴가 더 인기가 많고 맛있다고까지 말해주었어요. 휘핑크림 추가나 샷 추가를 하는지까지 물어보는데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동안 일본에서 가게 직원들이 마주쳤을 때 대체로 그저 직무를 수행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이상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직원은 단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고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이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깨달았고 한국의 사람들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진심이 느껴지니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겪은 따뜻한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친절한 태도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주문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했죠. 직원의 배려 덕분에 저는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여행지에서 마주친 친절한 순간들뿐만 아니라 그 경험들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매일이 그런 작은 친절들이 쌓여 큰 감동을 주는 순간들로 가득 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제게도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그 배려와 친절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친절한 사람들과 따뜻한 문화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행복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까? 일본에 돌아가면 또 일상에 묶여서 반복되는 생활을 해야 할 텐데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배려가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거리가 멀고 타인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모든 순간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함이나 편리함을 떠올리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아쉬웠어요. 일본에서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더 많은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그에 비해 한국은 훨씬 더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특히 교통 시스템이나 일상적인 편리함, 그리고 사람들의 열린 마음까지 모든 게 너무 달라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경험들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었고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마음 한편에는 무척 큰 아쉬움이 남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유롭고 행복했던 시간이 정말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불편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친 후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이 너무나 불편하고 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공항은 매우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고 모든 것이 스마트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일본 공항은 그 반대였어요. 체크인 절차도 복잡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거의 없어서 사람의 손을 많이 타야 했습니다. 대기 시간도 길었고 공항 안은 전체적으로 어수선하고 비효율적인 느낌을 받았죠. 이런 점에서 일본이 여전히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의 공항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시설과 시스템을 자랑하는데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더욱 일본이 후진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항을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기술적이고 현대적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돌아가면 마치 한 발짝 뒤로 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일본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혁신에 뒤처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런 차이를 깨닫고 나니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편리함과 현대적인 분위기가 그리워졌고 일본의 구식 시스템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다가왔죠. 그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하고 진보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런 차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더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주었고 이제는 일본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아쉽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NHK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은 그야말로 현실 그 자체였어요.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 한국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한 나라였죠. 저는 방송을 통해 한국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곳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방송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최신식 교통 시스템, 스마트한 도시 인프라 등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는지 실감하게 했어요. 사실 방송에서 다룬 것만 해도 한국은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룬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게 되니 방송보다 더 좋은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과 도시 환경까지 모든 면에서 혁신을 이루어낸 곳이었어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 보여준 그 모습은 그저 예시일 뿐 실제로 한국은 더 발전하고 발전 중이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직접 느낀 것은 방송에서 다룬 그 이상이었고, 한국의 현대적인 시설과 사람들의 태도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도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배려와 협력이 뛰어나서 이 나라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생각했죠. 이제 한국을 떠나 일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더욱 아쉬워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봤던 그 발전된 모습은 실제로 경험하면서 더욱 실감할 수 있었고, 한국은 방송보다 더 나은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